가기사는 증시 각도기. 안녕하세요. 전투자 증시 아침 판한지원입니다. 네, 주인 없는 시장의 첫 번째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별로 탐탁하진 않네요. 어제 오늘 참 뭔가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? 네. 딱히 많이 떨어져서 누가 조금만 사주면 오르고 조금만 팔면 떨어지니까 어떤 추세가 형성은 전혀 안 되고 있네. 안타깝게. 그러니까요. 특히나 이제 오늘은 정말 뭐 항상 느꼈던 거지만 외국인이 장 초반에 좀 팔았다가 그다음 쭉 사니까 코스피 지수도 분봉으로 보면 처음에 빠졌다가 그다음부터 쫙 반등을 시작을 했거든요. 참 너무 슬픈 것 같아요. 근데 지수가 너무 쉽게 오른 거 아니에요? 그쵸? 꽤 많이 올랐는데 너무 쉽게 올랐어. 그렇다고 막 2, 3조 원어치 산 것도 아니고요. 외국인이 한 2,600억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매수했거든요. 어찌나 거래량이 없는데 조금씩만 사도 지수가 잘 올라. 푹푹푹. 이게 뭔가 도대체. 뭐 반도체를 시작으로 쫙 시장을 견인을 한 것 같아요. 네. 반도체가 처음에는 막 급등을 막 시작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어제 테슬라 12% 정도 빠져서 2차전 지주가 막 5% 6%씩 떨어져서 시작을 했거든요. 그것들도 이제 다 플러스로 반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견인을 많이 했습니다. 반도체가. 그리고 이제 차트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투자 주체별 순매수 추이인데 저기서 위에 차트에서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. 처음에만 조금 팔았다 그 다음부터 쫙 사니까 밑에 코스피 지수도 그와 동행해서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슬퍼 보이긴 합니다. 네, 매수 주체가 너무 없어요. 오늘 거래 좀 늘었어요. 코스피 6조 4천억. 그래도 바닥권입니다. 여전히. 그러니까 조금 사니까 이만큼 오른 거예요. 평소 없을 때보다 한 5천억에서 1조 가까이 조금 늘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고. 그야말로 오늘 정책 수혜의 날이잖아. 정책 때문에 오른 거다. 이거는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되게 힘든 거지. 이렇게 되면. 네, 뭐 오늘 코스피는 1.7%, 코스닥 1.3%. 최근에 좀 못 봤었던 굉장한 급등이 오늘 있었고요.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오르니까 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. 코스피에서 3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. 외국인이 2,600억 순매수를 코스피 시장에서 했습니다. 기관은 오늘은 좀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고요. 오전에는 연락에 팔긴 했었어요. 네, 팔았다가 이제 도로 산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뒤늦게 허겁지겁 반도체 산 것 같은 느낌? 왜냐면 반도체가 막판 들어와서 더 올라간 거 보니까 더 올라갈 이유가 없었거든. 근데 더 올라간 거 보니까 허겁지겁 산 것 같아. 네, 오늘 전기전자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. 사막 콘덴서가 11%.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 리포트 어저께인가요? 말씀드렸듯이 이제 MLCC가 업황 반등 전망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LX 세미콘, 하이닉스가 7%대, 삼성전자, LG전자가 4%대. 많이 급등했습니다. DB하이텍도 6% 올랐고요. 하이닉스가 장대 항복 나왔어요. 네. 저점에서 장대 항복 나왔어. 대형 주식들이 하루에 4% 7%씩 오르니 참 많이 올랐네요. 진짜로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건 건설주였습니다. 정부의 정책 발표가 좀 오늘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. GS건설, 현대산업개발, 현대건설, DLENC 다 4에서 6%씩 급반등을 했고요. 의료정비 섹터가 세 번째, 증권업종이 네 번째였습니다. 키움증권은 8%대 급등을 했고요. 키움증권은 브로커리지 비즈니스가 거의 달아서 전형적으로 이제 주가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. 음식료 섹터가 제일 약했습니다. 굉장히 장이 안 좋을 때 좀 방어주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. 최고의 방어주였죠.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또 업종 하락률 1위를 좀 기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거 팔고 딴 데 간 거지. 그렇죠. 차익 실현한 것 같아요. 네. 섬유유복 섹터와 화학 섹터가 두세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. FNF가 2% 하락했고 애경산업, 코스맥스, 한국콜마, 아모레퍼시픽, LG생활건강 이렇게 좋은 날에도 오늘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건 역시나 이제 전기전자 섹터 2,4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삼성전자 1,700억, 하이닉스 600억 정도에서 각각 4%, 7%대씩 급등했습니다. 오늘 이 둘이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끼쳤던 게 한 1.1%포인트 정도 영향을 끼쳤어요. 코스피가 1.7% 올랐으니까 얘네 둘이 없었다면 0.6% 상승 정도 했을 것이다. 그럼 얘네 따라서 움직이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조차 있으니까 그것도 빼면은 더 그러겠죠. 코스닥 상승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봐야 되겠죠. 네, 그야말로 삼성,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들이 다 견인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딱히 특별한 호재는 없었지만 일단 외국계에서 삼성전자 캐펙스 축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한계 영향을 미쳤고 업황의 다운 사이클이 예상보다 좀 줄어들 수 있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외국계 순매수가 오늘 좀 들어온 게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. 그리고 어저께 사실 요거는 정부에서 이제 세액공제를 반도체 시설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거든요. 그건 사실
요것 때문에 올랐으면 어제 올랐을 이슈였는데 근데 어제 오후도 반등했던 게 이 이슈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. 이 이슈가 전혀 상관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? 연관이 있다고 봐요. 왜냐면 반도체가 오른 거니까. 예. 그렇죠. 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면 그래도 마진이 좀 개선이 되는 효과는 있으니까 예. 네 괜찮을 것 같고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은 한 기존엔 8% 최대 8%였는데 요거에 15%까지 확대가 되고 중소기업은 16%에서 25%까지 상향 조정이 되는데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% 추가 공제를 더하면 대기업은 최대 25%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외국계에서 오늘 뭐 삼성전자가 캐펙스 줄일 수 있다. 요거는 최근에도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한번 전망을 했던 걸 언급을 해드렸는데 아직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인 의견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.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거는 계속 캐펙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. 뭐 오늘도 이제 올해 말에는 평택 P4 공장과 미국 테일러 팹 여기서 파일럿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. 이런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. 파일럿 라인은 이제 보통 구축하면 그로부터 3개월 뒤부터 이제 양산 라인 구축이 좀 시작이 되거든요. 본격적인 캐펙스 투자가 시작이 되는데 평택 P4에서는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동시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팹 그리고 테일러 파운드리 팹에서는 뭐 5G나 AI 이런 데 쓰이는 첨단 분야 사용될 반도체를 양산한다고 하는데 뭐 5나노부터 시작해서 뭐 3나노까지 아마 계속 가겠죠. 네,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지만 뭐 하나머티리얼즈, 원익 IPS 이런 데는 10%씩 올랐고요. 원익 QNC, 솔브레인, DB하이텍 다 6에서 8%씩 급등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된 뉴스 중에는 TSMC가 3나노 수율이 뭐 80% 달성했다.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. 3나노가 올해부터 벌써 뭐 인지한다 했는데 수율이 막 50%가 넘는다 뭐 이런 그렇죠. 얘기가 약간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. 네, 수율도 뭐 초기 수율이 있고 피크 수율이 있고 뭐 최종 수율이 있어서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대만 언론이 TSMC 의견이 참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시장에서 뭐 평가하기로는 그거 온전히 믿을 수 없다.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.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대만 언론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보다 뒤늦게 3나노 공정을 좀 도입을 했지만 최근에 수율이 75에서 80%까지 도달을 했다. 뭐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80%라는 숫자를 믿진 않아도 어느 정도 좀 수율을 개선해 가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좀 됐나요? 저희가 삼성전자 수율도 좀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계에서도 이제 한 60%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수율이 60%를 좀 안정적으로 넘어서는 정도가 되면 이제 BEP는 좀 달성된 걸로 보이거든요. 그리고 다른 공정 뭐 3나노뿐만 아니라 4나노, 5나노도 다 있으니까 다른 공정도 다 합해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기여도 이 비중도 점점 증가할 것 같습니다. 키움증권 오늘 자료를 보니까요. 시스템 LSI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는 1.5조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전체에서 비중 3%였습니다. 근데 22년도 예상치를 보니까 3.2조 21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 늘어나면서 비중도 7%까지 늘어나고요. 23년도에는 일단은 거의 비슷하게 전망을 한 것 같아요. 영업이익이 3.2조에서 3.6조로 조금 증가하는데 비중은 13%로 증가를 합니다. 네. 물론 다른 부분에서 좀 쪼그라들어서 커지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수율이 지금 보도대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쪽에서 새로운 고객사 확보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면 23년도 예상 영업이익 3.6조 이거보다 좀 더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도 해봅니다. 네. 그리고 은행주들 요즘에 굉장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들도 4~5%대씩 급등을 했는데요. 뭐 하나금융, 신한지주, 우리금융이 4~5%대씩 급등을 했습니다.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은행주들이 NIM 상승이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좀 냈는데요. 일단 22년도 3분기에는 자금 시장이 굉장히 경색됐습니다. 그때 좀 좋지 않았는데 그럼으로써 예금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죠. 그래서 예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저원가성 수신 이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입출금 통장 있잖아요. 네. 연 0.1%밖에 안 주거든요. 거의 그냥 무이자인데 여기에 막 1억, 2억씩 예치하는 고객들은 아주 VIP였어요. 네. 근데 정기예금 5%로 막 갈아타고 이러니까 이런 저원가성 수신 잔고가 많이 줄어들어서 은행 입장에서는 NIM이 순이자 마진이 좀 줄어들 만한 그런 요소였는데 그게 좀 3분기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님이 좀 감소를 했는데 게다가 또 대출 금리도 정부 규제 때문에 좀 못 올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근데 4분기부터는 조금 달라졌다고 해요. 채권 시장도 좀 안정되기 시작했고 당장 최근에 이슈만 봐도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뭐 ABCP 같은 것들 A1 신용등급 기준으로 5% 정도까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.
지금 예전에 공사채도 사라 막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증권사에서 유통되는 금리가 약 지금 한국전력 채권이 4%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. 5.99%였잖아요. 거의 네. 6%였었는데 많이 내려갔어요. 이제 채권 가장 좋았던 때는 지나갔고 오히려 채권 투자하실 분은 위험을 감수해야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이런 말씀 좀 웃기지만 지금 문제가 있는 영역 거기서 괜찮은 기업들 건설 뭐 이런 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높은 금리의 상품들을 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열려 있다. 뭐 이런 정도로 보겠고 아니면 그냥 뭐 은행권 4% 5%짜리 4%에서 5% 사이 그 정도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작년 4분기에는 대출 기준금리가 좀 많이 상승을 해서 대출금리 좀 올랐던 영향도 NIM 상승에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추정치이지만요. 4분기에 은행 NIM이 전 분기 대비 9bp 정도 올라갈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23년도 1분기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. 그래서 배당락 이후에 좀 배당 준 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폭락을 했었는데 예. 오늘은 좀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제 네. 오늘.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요 빠진 부분만큼 좀 빨리 반영을 하겠죠 반등을. 네. 네, 그리고 건설주들이 어제 정부에서 각종 규제들을 많이 해제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미분양 리스크 완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건설업종이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. 뭐 내용은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. 뭐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 제외한 전 지역이 뭐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고 분양가 상한제 해제되면서 시행사가 좀 분양 일정을 좀 앞당기지 않을까. 그래서 분양 물량이 좀 늘어나는 것도 괜찮은 이슈였던 것 같고 미분양 물량도 정부에서 좀 일부는 매입을 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하기로 해서 건설 섹터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가 좀 다소 완화될 요인인 것 같습니다. 실거주 의무도 내리더라고요. 좀 그렇죠. 조금 약간 불만스럽긴 하네.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이 잘 돼야지 부동산이 잘 되는 것보다는 기업이 잘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생각보다 너무 빨리 푸는데요. 슬슬 풀 거라고는 알았는데 다 풀 거야 했는데 굉장히 빨리 풀어서 벌써 이제 강남에서는 그 호가가 떨어지는 것들이 좀 멈췄다는 소문이 좀 들리기도 하고 있어요. 지금 네 그런 상황입니다. 원래 이제 규제 같은 거 풀거나 하면 그때는 잠깐 이게 싹 반등이 있는데 네.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추세가 나오면 한 4, 5년짜리 추세가 적어도 나오는 게 부동산인데 굉장히 빠르게 풀었습니다. 거의 다 DSR 빼고는 거의 다 푼 것 같아요. DSR까지 풀면은 투기하라는 얘기인데 갈까? 저는 뭐 부동산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규제를 해제해 준 거잖아요.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예를 들면 뭐 거래세를 0%로 내려준다. 그러면 막 주식을 막 살까요? 그렇진 않죠. 네, 그래서 네. 규제 해제보다도 각종 이제 부양책 가격을 올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더 나와야 네. 좀 가격이 다시 반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.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겠죠. 다주택자들이 싹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럴 거는 같습니다.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던 게 그 기존 이전 정부에서 많이 이제 부동산을 가격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냈음에도 네.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그 풀리는 유동성으로 급등을 막지는 못했잖아요. 네. 그것처럼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규제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 큰 흐름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 큰 흐름의 영향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네. 좀 듭니다. 네, 그 워낙 그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버틴 사람에 한해서는 확고하게 승리를 한 영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는 보통은 네. 근데 여기서 부동산 관련 부채가 더 많아지면 진짜 나라가 미래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까? 그렇죠. 개인 부채 너무 많은데 지금 GDP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가계부채 비중이 엄청나죠. 높잖아요. 거의 한 130% 되지 않나요? 네, 거기다가 이제 전세보증금 그것도 그 마찬가지. 전세대출까지 합하면 그럼 뭐 레버리지니까. 전 세계 1등이라고 하던데요. 그럼요. 네. 미국 70%예요.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. 네, 그래서 여기서 이거 더 띄워가지고 부채 계속 늘려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정말 못 막는데 1번 같이 되는데 그게 걱정이네요. 네. 네, 그리고 건설사들의 실적 측면에서는 2월 달 정도가 되면 지금 막 건설사들 실적이 막 하향되고 있는데 그 하향되는 추세가 2월 정도 되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아서 그 이후에는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. 듭니다. 예. 네, 그리고 둔촌주공이 좀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4개 건설사가 여기 속해 있잖아요. 네. 네, 미분양 우려가 좀 컸었는데 어제부터 좀 시작을 한 것 같아요. 계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. 실거주 의무
그리고 전매 제한, 중도금 대출 규제 요거 다 완화되면서 계약을 좀 많이 할 거 하지 않을까? 네. 네,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거 잘못될까봐 먼저 사전에 조치한 것 같기도 하죠. 저게 잘못해가지고 계약 안 하고 취소가 아니고 계약 안 하고 물건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골 때리긴 하거든요. 예.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생각 좀 많이 나올 거였는데 이번 정책으로 좀 조금 덜 나오겠죠 많이. 그래서 네. 좀 펀더멘털은 좀 개선될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마지막은 저도 좀 보고 깜짝 놀랐던 이슈였던 것 같은데 거밍치의 트위터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. 곽씨예요, 곽씨. 네, 네. 내용 한번 보여드리면요. 요거였는데요. BOE가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, LG 디스플레이를 추월을 하고 아이폰에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최대 공급 업체가 될 것이다.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. 네. 주요 내용들을 소개를 했는데요. 그 밑에 내용은 저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아이폰 15, 아이폰 15 플러스에 대한 23년 하반기 주문을 확보할 거다. 이 두 모델에 대해서는 70% 이상 점유를 할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은 점유율은 30% 정도로 내려올 것이다. 요건 아이폰 15에 대한 내용이고 로우엔드 모델이죠. 이건 하이엔드 모델은 아닙니다. 그리고 아이폰 14 시리즈 여기에 대해서는 BOE는 아이폰 14 기본형 모델만 수주를 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. 24년도 들어서는 조금 더 이제 점유율이 빨라질 걸로 보고 있는데 아이폰 하이엔드 모델에도 BOE가 20에서 30% 점유율은 차지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로우엔드 모델에서 70%대를 유지하고 하이엔드 모델에서 20에서 30% 정도 점유율을 유지를 한다면 애플의 가장 큰 고객사가 된다라고 하네요. 좀 믿기 어렵죠. 삼성 저게 애플이 삼성의 그 밸류체인에서부터 떠나려고 하는 의도는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뭐 줄어들 것이다 이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기술 격차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안 해봤고 검증도 덜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점유율이 올라간다? 조금 납득이 덜 되네요. 예를 들어서 아이폰 16 또는 17에서 그런다. 그건 이해가 돼요. 그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15를 통해서 점유율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보게 될 거니까. 근데 갑자기 지금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LG는 어디 가고? 그런 생각도 들고요. 네. 참 이 삼성 디스플레이까지도 점유율을 BOE에 뺏긴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에 상장돼 있는 이 디스플레이 벤더들 정말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. 확실히 어려집니다. 네. 믿기진 않지만 이게 거밍치기 때문에 조금 섬뜩한 그런 좀 전망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23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다소 좀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. 22년도에 실적을 보면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에 판매한 차량이 685만 대입니다. 전년 대비 2.7% 늘어난 판매량이고요. 현대차가 1.4% 늘었고 기아가 4.6% 늘었습니다. 기아가 좀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23년도 판매 목표를 보니까 752만 대 제시를 했습니다. 전년도 685만 대 대비해서 10%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. 뭐 내수 판매, 글로벌 판매 나눠봐도 모두 10% 정도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판매량 목표치를 설정을 했습니다. 근데 뭐 23년도가 사실 금리가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지금은 전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침체 영향을 좀 받을 텐데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다소 좀 공격적인 사업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네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. 네,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